23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234페이지까지 쭉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은 진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메모할 필요도 없고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정리해 보면 일단 물권행위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게 나오면 이제 또 뭐도 나와야 되죠? 채권행위라는 말도 나와야죠. 일단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뭐 채권을 변동도 같은데 그냥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렇게 하면 돼요.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채권행위는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이 건물을 팔고 싶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순서가 맨 처음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줄 거고요. 그리고 뭐죠? 중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을 주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잔금까지 다 지급되면 이제 갑은 을에게 뭘 해주냐면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뭐가 되죠? 이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권 변동에 관해서 뭘 취하죠? 형식주를 취하니까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채권행위는 뭘까요? 예?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죠? 매매 계약이 채권행위겠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을에게는 이전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고 갑에는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니까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은 뭘 발생시키죠? 채권을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은 뭐죠? 채권행위예요. 그 다음에 뭐가 물권행위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그냥 우리 쉽게 요게 물권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냐 우리는 물권 변동에 관해서 형식주를 취하고 있으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는 시점은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언제죠? 이전 등기한 때잖아요. 그죠? 따라서 등기라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게 뭐죠? 물권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 등기는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요렇게 거래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컵라면을 산다, 콩나물을 산다 같은 현실 거래에서는 요렇게 하지 않죠. 그죠? 담배 사가지고 저에게 비싼 값을 파시겠습니까? 했더니 아가씨 예 팔겠습니다. 아 매매 계약이 성립됐군요. 자 매매 대금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담배를 준다. 이렇게 분리해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죠? 비싼 값 주세요 하면서 뭐도 같이 가요? 돈도 같이 나가고 그쪽에서 뭐죠? 승낙도 안 하죠. 그죠? 찍찍해서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뭐가 돼서요? 융합이 돼서 거래가 되고 융합이 돼서 혼합이 돼서 거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가 있고요. 현실 거래처럼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물권행위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두 거래 중에서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한다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이게 뭐냐면 물권행위 독자성 긍정설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거래가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물권행위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겠죠. 이게 뭐냐면 물권행위 독자성 부정설이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학설은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뭔가 멋있는 말을 주장한다 해서 제 말이 학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설쯤을 주장하려면 유명한 대학의 저명한 민법 교수쯤 돼야 뭘 주장하는 거죠? 학설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민법에 나오는 학설은 외국 학설이에요? 한국 학설이에요? 한국 학설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외국 학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민법을 전공하시면 뭐 곽윤직 교수, 뭐 김증환 교수, 김용환 교수 해가지고 학자분들 이름도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 뭐예요? 유명하신 학자분들이고 그래서 다수설이라고 맞고 소수설이라고 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 뭐냐면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를 이해하시는 학자분들은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물권행위인지 명백히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물권행위 독자성 긍정설로 가고요. 만약에 현실 거래를 원칙적 거래 형태를 이해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물권행위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테니까 물권행위 독자설 뭐죠? 부정설로 갑니다. 요 독자성 긍정설 속에서 다시 무인성설 또는 유인성설 둘로 나뉘고요.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오게 되냐면 유인성 문제로 오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 그럼 뭐예요? 무인성. 영향을 준다 그럼 뭐예요? 유인성인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현실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의해서 융합돼서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영향을 안 준다라는 뭐로 갈 수는 없고요. 항상 뭐죠? 유인성으로 오겠죠. 우리 학설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것이 기본적 학설의 태도고요. 우리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판례 학설이 나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의 저명한 교수여야 학설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유명한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려면 유학 갔다 와야 되죠. 그죠? 어디로 갔다 와야 돼? 독일로 갔다 와야 돼. 미국 갔다 오면요 실업자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민법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민법 전공하고 오면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어디 가서 강의도 못해. 그래서 독일 민법을 번역한 거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독일로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야. 근데 독일의 나라 재밌어요. 독일은요 시험은 상관없는데 대학교 입학 시험이 없어요. 아무 대학이나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뮌헨 대학이 유명하다 그러면 뮌헨 대학 지금에다 가가지고 법학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등록금도 공짜예요. 등록금도 공짜. 엽기적이죠, 그죠? 근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 서울대학만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문제냐면 들어가는 것도 자유롭고 등록금도 공짜지만 졸업은 함부로 안 시켜줘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4년대 대학을 졸업하려면 7년 가까이 걸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실력도 안 되는데 괜히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7, 8년 다녔는데 졸업을 못하면 7, 8년이란 인생이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0살에 들어가가지고 28, 9이 됐는데 졸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아웃돼. 그러니까는 오히려 아무 시험도 없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지만 들어갈 때 오히려 뭐예요? 신중해요. 좋은 대학이라고 함부로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독일로 유학 가면 4년 대학 졸업하는데 10년 걸려. 뭐 독일어도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배워도. 거기서 이제 박사까지 따려면 거의 한 17, 8년 걸린대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20, 서너 대 가지고 군대 마치고 하면은 40이나 돼야 이제 박사학위를 따요. 그러니까는 그 한국 사람이 독일 가서 박사학위 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인생이 거지 같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해. 근데 만약에 거기서 17, 8년 동안 했는데 학위를 못 따면 인생이 아웃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쯤 갔다 와야 이제 먼저 학설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일 민법은 이런 무인성에 관해서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분들은 독일로 유학 가서 어느 나라 민법을 공부해요? 독일 민법을 공부하니까 돌아와서 뭘 주장하는 거죠? 무인성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무인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법은 규정이 없어요. 판례는 누가 만들어내죠? 판사가 만들죠. 근데 판사들은 어떻게 공부한 사람이죠? 대법관쯤 되면 저보다 연비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 어떻게 해요? 절 같은데, 그죠? 뛰들고 필승 해가지고 막 사법시험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독일 민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도 없고요. 독일 민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오로지 이분들이 관심이 갖는 것은 뭐냐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판사들은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거래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독자성도 부정하고 뭐예요? 유인성을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뭐 가지고 문제를 풀고 공부해야 돼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했어요. 보자고요. 판례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이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이게 뭐예요? 유인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판례가 뭘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니까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요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뭐로 이해합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게 된다. 여기 우리 판례 뭐죠? 유인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234페이지 보시면 대페이지가 있어요. 234페이지입니다. 이거 그동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여기서 딱 한 문제 나와봤어요. 그 문제인데 다 234페이지죠.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맞나요? 독자성이 부정이 되면 항상 뭐로 온다고요? 유인성. 그죠? 독자성은 부정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뭐예요? 융합돼서 일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항상 뭐로 와야 돼요? 유인성으로 와야 되죠. 따라서 무인성의 기본 전제로서 물권의 독자성을 뭘 해야 돼요? 긍정을 해야 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 민법에서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 민법에는 뭐죠? 규정이 없습니다.
3번 판례는 물권행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X죠. 우리 판례는 현실에 집중하기 때문에 독자성도 부정하고 뭘 취합니까?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의 그 효력이 생기고요. 좀 이따 볼 거고. 5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물도 독립하여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정리할 거는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내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내는 부분인데 1번 해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서 민법 186조 이렇게 나와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형식주를 규정하고 있죠. 그럼 적어보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그 경우에 가지고 187조가 나오는데 일단 187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부분이죠. 그죠? 출제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잖아요. 법무사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등기 절차 이런 거는 법무사가 하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구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이거 등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부분으로 출제자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뭐죠? 반드시 내고요. 이것도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내요. 아주 잘 틀립니다. 이것도. 환장하겠어요. 왜 그러는 거죠? 뭔지 모를 무언가를 마구 외워 적게서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답이 있어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그럼 법률행위가 뭐가 있어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죠. 그잖아요. 그죠? 따라서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을 찾으면 돼요. 그죠?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물어보면 계약이 아닌 걸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틀려요. 왜 틀려요? 뭔지 모를 무언가를 외워 적혀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꾸 외워서 문제를 푸시면은 문제를 풀 때 암기한 것을 상기해서 풀게 돼요. 그런데 5개 지문 중에서 외우지 않은 게 나오면 아이씨 그지같이 안 배웠네 이런다고요. 외우시지 말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다음 중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약이면 등기하고 계약이 아니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가지고 계약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시면 아주 쉽게 푸는데 이상하게 자꾸 틀리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고, 물론 계약의 종류는 무궁무진한 거고요. 그걸 다 뭐 할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 다음에 좀 볼 것은 뭐냐면 세 번째, 판결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 등기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판결을 좀 설명드리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 판결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이라는 놈이 술만 처먹으면 전화질해.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우리 집 살아 이 자식아 라고 맨날 땡깡은 부려요. 갑의 입장에서는 이놈이 재판이라도 걸어주면 깔끔하게 승소할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재판을 안 걸어요. 이럴 때는 갑은 법원에다가 판사님, 요 건물이 내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심리해 보니까 갑의 것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네게 맞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확인 판결이라고 해요. 확인 판결은 판결 전에도 갑 거고 판결 후에도 뭐요? 갑 거니까, 그죠?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판결 전에도 누구 거예요? 갑 거. 판결 후에도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지금 우린 뭐 하고 있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 판결.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갑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대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갑이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환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얼르고 달래다가 안 돼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이놈하고 매매 계약도 하고 대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 같은 놈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봤을 때 을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하라는 내용에 뭐가 이루어져요? 판결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이행 판결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전 참 재미있는데, 이렇게 판사가 갑은 을에게 등기해줘라라고 판결을 내리면 갑이 갑자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죠. 그죠? 뭐라 그래? 이런 그자식 새끼, 돈 처먹었네 저 미친놈,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뭐 배우냐면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주의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있는데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이놈이 뭘 안 해요? 협력을 안 해. 협력할 놈이면 뭘 안 해요? 재판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을은 뭐예요? 혼자서 쫄래쫄래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뭐죠? 공동 신청이 아니라 뭐죠? 단독으로 신청하게 돼요. 물론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적겠죠. 신청서에다가 뭘 적어야 되냐면 등기 원인, 왜 등기를 했는지 그 원인을 적어야 되는데 원인을
매매라고 적겠어요? 판결이라고 적겠어요? 매매라고 적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공시법에서. 왜냐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은 매매계약을 하고 돈 다 줘서예요. 판결은 그 내용을 뭐만 해준 거예요? 확인만 해준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 판결은 매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이행 판결은 뭐라고요? 매매. 그죠?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따라서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됩니다. 이해되시죠? 등기 신청 원인을 판결에다 적는 게 아니라 뭐죠? 매매 이렇게 적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는 뭐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니까 이것은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우리가 요거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 합니까? 등기합니다. 근데 형성 판결인데 형성 판결은 뭐냐면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말해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인데 우리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대표적인 형성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갑은 을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사기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동의하시죠? 자, 취소는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인 거죠. 아,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죠?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 이러한 단독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형성권. 계속 매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입니다. 그럼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취소한다고 얘기를 해봐야 을이 콧방귀도 안 끼죠. 콧방귀 낄 놈이면 사기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갑이 어떻게 해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판사님, 제가 이놈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요 매매계약 좀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얘기했을 때 판사가 봤을 때 갑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이게 뭐예요? 형성 판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법원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밀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판결 나는 즉시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뭐예요? 돌아오게 됩니다.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복귀된다. 등기 안 해도 뭐가요?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판결 중에서 등기 안 해도 되는 판결은 뭐만요? 형성 판결만. 특히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대표적인 단독행위입니다. 특히
명백히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교재는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뭐예요? 단독행위. 그러면 186조에 따르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단법인은 뭘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 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민법 48조가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186조와 48조가 내용이 충돌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라고요? 단독행위. 따라서 186조에 따르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48조는 뭐 할 필요 없다고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86조와 제48조의 규정이 충돌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의사주의로 해결합니다. 뭐라고요? 의사주의. 그래서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만은 의사주의처럼 우리 민법이 해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의사주의 배웠으니까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설명드려야죠. 그죠?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일단 48조에 따라서 갑에서 K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 이 재단법인은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뭐가 똑같죠? 의사주의. 말로 좀 이렇게 되죠.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5번째. 취득수요입니다. 취득수요는 명백히 계약이 아니에요. 명백히 취득수요는 단독행위도 아니에요. 취득수요가 뭐냐면 20년 동안 남의 땅을 점유하면 취득수요하거든요. 그러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면 취득수요는 뭐예요? 뭐예요?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 사건이죠.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게 뭐예요? 사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시간의 경과.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잖아요. 사건이잖아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따라서 요 187조에 따르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민법에는 특별 규정을 둬서 취득수요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시험 문제 푸는 건 뭐죠? 요 가지고 푸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은 기초과학이니까 대단히 제가 자세히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교재를 볼게요. 자, 교재 235페이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서 의, 근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연습입니다. 상속 등기해야 되나요? 상속이 계약인가요? 상속이 단독행위인가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2번 공용징수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계약도 뭐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또 나와. 그러니까 수용 강제로 뺏어가는 것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 없겠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그 롯데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을 국가가 강제로 뺏었나요? 그 우리가 지금 그 영준과 어디겠가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을 뺏어가지고 사드 갖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골프장 국가가 강제로 뺏었어요? 아니에요? 강제로 뺏은 게 아니에요. 수용 아니죠. 왜냐하면 협의했잖아요. 협의해가지고 다른 땅으로 바꿨잖아요. 교환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런 건 뭐예요? 등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십니까?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협의로 취득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강제로 뺏는 거 이게 뭐예요?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판결. 이행 판결은 뭘 합니까? 등기합니다. 왜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따라서 판결 중에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무엇만 그래요? 형성 판결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4번 경매죠? 자,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팔고 싶어요. 근데 폼나게 팔려고 제가 사적으로 경매 내놨어요. 팔렸어요. 등기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해야죠. 왜요? 매매니까. 제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고 파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매매예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이놈들이 뭐죠? 제 아파트를 법원에다 청구해가지고 뭘 했어요? 경매했어요. 그거는 법률행위 아니죠? 그럼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도 경매는 등기 이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 사적으로 하는 경매는 매매입니다. 매매니까 뭘 해요? 등기해야 되지만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만 강제로 뺏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5번 기타가 나와 있죠?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1. 건물을 신축. 그죠? 오른쪽. 그죠? 자, 신축 나옵니다. 그죠? 자, 신축 나왔어요? 법률행위인가요? 신축이? 건물 짓는 게 법률행위인가요? 아니죠. 삽질하고 망치질하고 공구리 치는 거는 사실행위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뭐예요? 사실행위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취득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해지 이거는 이거잖아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요? 등기도 무효다. 우리 판례가 뭘 취한다고요? 유인성을 취해요.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그 즉시 등기가 뭐예요? 무효가 되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외울 거 아닙니다. 혼동을 아직 모르죠? 좀 이따 볼 거고. 4번 피담보 채권에서 이것도 일종의 사건입니다. 좀 이따 볼 거고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5번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시간에 경과하죠? 사건이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5번 6번 소멸시효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소멸시효도 뭐예요? 시간에 경과하죠? 사건이죠?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겠죠. 수천 개가 있어. 그러니까 수천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아, 얘는 사실행위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연습하는 용도지 외우는 용도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나번해가지고 1. 법정지상권 2. 법정저당권 3. 법정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법률 규정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법정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이란 말 자체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인 거죠. 법정저당권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법정대의라는 말 자체가 법률 규정에 의한 대의라는 말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뭐예요? 외울 건 아니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4번 분배 농지인데요.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가끔 내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요. 농지 개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국가가 뺏어가지고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요 농지를 뭐 하게 되냐면 분배를 하게 돼요. 이걸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였냐면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주에서 땅을 뺐을 때도 무상으로 뺏은 게 아니라 뭐 하겠어요? 유상으로 뺏었겠죠. 그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때도 무상으로 분배한 게 아니라 뭐죠? 유상으로 분배했죠. 이때 분배받은 분들이 떼돈을 벌게 돼요. 이게 유교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배되는 땅값도 대충 그 개혁할 당시 시세의 10분의 1이었고요. 근데 이 유교가 끝나고 나서 땅값이 막 1000배, 2000배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죠? 여기서 뭐예요? 떼돈 버시게 돼. 우리 아버지 왜 그때 농사는 아니셨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농사 짓는 분들이 새로운 뭐죠? 신흥 지주로 이렇게 다시 잡게 되고 거의 나중 보니까 거의 시세의 뭐 100분의 1? 500분의 2 정도밖에 안 주고 농지를 분배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땅값을 줄 능력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농민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요 상환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4.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이 말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때는 할부금을 완납하는 순간 바로 소유권을 가졌어요. 자기 앞으로 뭘 안 해도 등기하지 않아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의사주의를 취할 때였거든요. 이때 뭐라고요? 의사주의. 그러니까 의사주의는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농지개혁법도 구민법에 따라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의사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환 완료하는 순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농지보호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예외 하나입니다. 요거죠.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지만 뭘 해야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 있고 나중에 취득시효 할 때 봐야 돼. 판례는 일단 안 보셔도 됩니다. 넘기셔 또 나와요. 문제가 되는 경우 나와 있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1. 원인행위 실효. 이게 뭔가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다. 우리 판례 뭘 취하죠? 유인서를 취한다. 따라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어떻게 돌아온다. 이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기속 요거죠. 뭐라고요? 의사주의다. 재단법인은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판례가 있죠. 판례 부분만 읽어볼까요? 판례는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그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기속된다는 제48조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를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해요. 여쭙습니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게 기속행위는 부동산 권리가 하는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 출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죠.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죠? 자, 얘는 등기 없이 일단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하니까 출연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재단법인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5번 그 출연 부동산을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쟁점 나오는 일단 소멸시효 권리는 뭐에 하나입니까? 용익물권에 하나죠. 용익물권만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 권리는데 물론 소멸시효도 뭐는 아닙니까? 법률행위는 아니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용익물권은 바로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요? 사건이니까요. 그 다음 240페이지 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와 5 제한물권의 소멸통고는 오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나중에 볼 겁니다. 자, 241페이지 있으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풀어볼까요? 1번 다음 중 어느 견해에 의하든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5번입니다. 지상권에 대한 일반 점유 취득시효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2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했어요. 뭐가 성립됐대요? 협의가. 계약이죠. 합의가 성립됐대요. 그럼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이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잖아요. 협의가 성립됐다는 말은 승낙을 얻었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계약이에요. 뭘 해야 돼요? 등기. 답은 1번인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틀리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형성 판결 형성판 이렇게 외우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문제가 아니라 현물 분할에 뭐가요? 협의가 있었다라는 말은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승낙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예요? 계약이에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이것도 작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면 틀리게 나온다고요. 나머지 건들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3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따라서 등기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고 그 다음에 경매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5번 법정갱신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의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